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1910년대 그리고 20년대를 거치면서 국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제일 먼저 민족운동에 대해서, 민족주의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과 민족유일당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학생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잖아요.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일제강점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도시와 농촌에서 나타나게 되는 생활상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일제강점기에 새롭게 들어왔던 근대적인 사상들에 의해서 나타났던 다양한 사회운동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일제강점기의 도시는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일단은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일본에 의해서 철도가 만들어졌습니다만 일제강점 이후에도 도시와 도시들을 연결하는 더 많은 철도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도시 안에는 더 많은 전차 같은 것들이 확충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버스라든지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이 나타나게 되면서 일제강점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특히나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교통이 무척이나 편리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편 일제강점기로 들어서게 되면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공업화가 진행이 되어 쉽게 말해서 공장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공장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공장에 일자리가 생기게 되어 그러면서 농촌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몰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덕분에 게다가 교통편이 이미 편리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기도 무척이나 수월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교통의 발달과 공업화로 인한 공장의 일자리 증가 등은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들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러한 것을 도시화의 진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도시에 사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것 이해요. 자, 일단은 도시에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을 보면은 어쨌든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한국인들과 일본인들 모두 도시에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도시는 대체로 한국인의 거주지와 일본인의 거주지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였다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 서울의 경우에는 북촌,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인들의 거주지가 형성되어 있었고 남촌, 남쪽 지역들을 중심으로 일본인들의 거주지가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교통도 편리해지게 되고 공장이 생기면서 일자리도 늘어나는 이런 어떤 도시의 발전의 모습이 보이게 되면서 이후에 도시에는 도로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상점과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우리가 도시라고 하는 모습을 머리에 떠올렸을 때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일제강점기에 도시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자리를 찾아서 갑자기 농촌의 사람들이 많이 도시로 몰려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도시의 크기는 고정되어 있는데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밀려들게 되면서 집값, 집세 이런 거 어떻게 되었을까? 비싸졌겠죠. 그죠? 자, 그래서 가난한 도시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도시 안에 거주지를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도시 변두리 지역에다가 토막집을 짓고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토막집이란 땅을 파고 위에 거적 따위를 얹고 흙을 덮어 추위나 비바람만을 가릴 정도로 임시로 지은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신석기 시대 때 배웠던 움집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땅을 파고 생활공간을 마련하고 대충 지붕 덮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가옥의 형태를 토막집이라고 불렀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 토막민이라고 불렀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가지고 토막촌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도시가 발전하게 되면서 이런 어떤 빛나는 모습들도 있었지만은 반대로 이런 어두운 모습들도 도시 주위에 형성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게 일제강점기의 도시의 변화의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별로 어려울 것 없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촌 지역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1910년대, 20년대를 거치면서 식민지 지주제가 강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식민지 지주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일본 제국주의나 아니면은 소수의 지주들이 절대 다수의 토지를 독점하고 있어서 대다수의 농민들의 경우에는 자기 땅을 갖지 못하고 지주의 땅을 빌려
늘려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형태를 일컬어 우리는 식민지 지주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식민지 지주제가 강화되어 가는 과정을 이미 다 배웠어요. 그죠? 예를 들자면 1910년대에는 토지조사 사업이 전개가 되었어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기한 내에 복잡한 구비 서류를 갖추어서 신고를 해야 되는 방식으로 전개된 게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었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한 내에 신고되지 못한 땅들은 모두 그렇죠. 주인 없는 땅으로 간주되어서 총독부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고 총독부는 그것을 동양척식 주식회사나 일본인 이민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조선 농민들의 경우에는 토지를 계속해서 잃어가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1920년대에는 뭐 산미 증식 계획 이런 거 시행되었다라는 배운 기억 나나요? 네. 일본의 공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더 많은 쌀을 생산해서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하였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더 많은 쌀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수리시설의 건설 비용, 또 종자 개량의 비용 이런 것들 모두 그렇죠. 농민들에게 부담으로 넘겨졌다, 분합으로 전가되었다,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빚 부담을 견디다 못한 농민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땅을 팔고 소작농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살고 있었던 농촌의 농민들의 경우에는 자기 땅을 갖지 못하고 지주들에게 높은 소작료를 지불하면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금도 내야 됐고 혹시 가족들 중에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은 급하게 병원비를 마련해야 됐어. 그럴 때는 또 돈이 없으니까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아야만 했겠죠. 그죠? 우리는 그런 것을 일컬어 고리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농촌의 농민들의 모습은 경제적으로 무척이나 어려운 삶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들은 한국에 진출해서 한국의 농산물이나 산업에 필요한 자원들을 값싸게 일본으로 수출해 가고요. 일본에서 그것을 공장과 기계를 통해서 제품을 생산해내서 다시 한국에 판매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한국의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들의 경우에는 싼 값에 자원을 수출하고 비싼 값에 일본의 상품을 써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농촌이 일본 자본주의에 예속되었다라는 표현을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농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소작농이 되거나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화전을 짓고 살거나 도시로 가서 토막민이 되거나 아니면 이도저도 다 안 될 경우에는 해외 조선을 떠나서 해외로 이주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렇게 생존의 위기를 겪었던 농민들이 그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소작농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작농이 지주에게 땅을 빌릴 때의 조건, 소작 조건 같은 것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써놨습니다만은 당시 일반적으로 소작농들이 지주의 토지를 빌리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생산해낸 생산물의 50% 정도를 소작료로 내야만 했어요. 다시 말해서 1년 농사 지어서 100만 원 벌면은 50만 원을 내야 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보통의 경우였고 심할 경우에는 70%, 80%까지 소작료를 요구하는 지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소작료 낮춰달라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집단적인 행동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런 것을 일컬어 소작쟁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농민운동 파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에요. 자, 어찌되었든 농민들의 삶이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불안하다는 것이고 일본의 식민 통치가 불안하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도 어쨌든 한국 농민들의 삶을 조금 개선해 줄 필요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총독부 산하에서 농촌진흥운동이라고 하는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일부 진행이 되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농민들이 가난한 것은 바로 이 식민 지배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구조에서 나타나는 문제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러한 어떤 활동 같은 것들을 전개했다고 하더라도 농민들이 가난한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가 어려웠다.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었나요? 네, 후딱후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 사상의 확산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일제강점기로 들어서게 되면서 새로운 사상들이 들어오고 널리 퍼져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 첫 번째 사례로 공화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화주의란 왕이나 황제가 아닌 시민이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사상을 일컬어 공화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전에 공화정이 무엇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운 적 있어요. 기억나나요? 그죠? 왕이나 황제가 지배하지 않는 정치 형태를 가지고 공화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공화주의란 공화정을 추구하는 현해와 사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에게 익숙한 민주주의 역시 공화주의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에 보시면 일제강점 이후에 이 공화주의가 다시 왕정을 복구하려는, 왕이 다스리는 정치체제를 복구하려는 복벽주의를 넘어서 국가 건설의 이념으로 정착하였다라는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조선시대 때 유교 성리학 국가였어. 그지? 그러다 보니까 유교 성리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일제 식민 지배를 받게 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독립을 이룬다고 한다면 왕에 대한 충성 을 바탕으로 다시 고종황제를, 다시 왕정을 복구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들이 꽤나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주장들을 일컬어 복벽주의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점차 복벽주의 대신에 공화주의가 보편적인 사상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아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1차 세계대전의 경우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황제 지배체제 국가 대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공화주의 국가들의 대결이기도 하였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누가 승리를 하게 되나요? 영국, 미국, 프랑스와 같은 그죠? 공화주의 국가들이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제1차 세계대전의 경우에는 세계 정치체제의 트렌드가, 대세가 공화주의로 굳어지게 된 사건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의 경우에도 그런 어떤 변화에 맞춰서 독립운동의 목표를 바꿔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3.1운동 이야기할 때 대동단결선언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상하이에서 만들어진 신한혁명당이라고 하는 단체는 원래 일본과 맞서 싸우고 있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같은 황제 지배체제의 국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고종을 국내에서 상하이로 빼돌려서 망명을 시켜서 고종을 중심으로 한 망명정부를 구성하려 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날런지 모르겠는데, 이들의 목표가 바뀌게 된 거 바로 1차 세계대전에 전개되어 나가는 양상 때문이었어요. 그죠?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패전이 확실시되고, 그죠? 영국, 미국, 프랑스 같은 공화주의 국가들의 승리가 점점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독립운동의 목표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복벽주의가 아니라 공화주의를 독립을 통해서 우리가 이뤄내야 될 목표로 삼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1917년에 상하이에서 신규식 같은 사람들이 발표하였던 대동단결 선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독립을 통해서 공화주의를 이뤄내야 된다, 독립운동의 유일한 지도가 필요하다 같은 것들이 선언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면서 3.1운동 때 낭독되었던 기미독립선언서 같은 것들을 읽어보아도 공화주의가 반영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종의 사망과 3.1운동 이후로 가게 되면서 우리의 독립운동의 목표는 복벽주의가 아니라 완전한 공화주의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었나요? 네, 자,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1차 세계대전의 경우에는 이 공화주의가 세계의 대세로 자리 잡게 되는 사건이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또한 제1차 세계대전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러면서 러시아에서도 황제 지배체제가 무너지게 되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게 바로 이 러시아 혁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람들에게 사상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의 사람들은 흔히 국가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작은 글씨라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국가주의라 한다면 국가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절대적으로 우선시키는 사상의 원리나 정책 같은 것들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조선시대 때 백성들에게 개인의 권리, 자유와 평등이 개인의 권리다 같은 이런 인식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죠? 백성은 왕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그죠? 국가의 일부로 여겨졌어. 그지? 왕이 죽으려면 죽어야 되는 게 각각의 개인들 아니었나? 그렇죠, 그죠?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 같은 사건들을 겪게 되면서 이제 한 명의 인간을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일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누려야 될 한 인간으로 보는 그런 어떤 사상들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 같은 것들을 그가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는 다양한 사상들이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게 되었다. 사회개조 사상이라든지 사회주의, 자유주의, 페미니즘 같은 이러한 사상들이 세계적으로 널리 유행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에요. 대충 이해가 되나요?
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의 유행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되면서 이러한 새로운 근대적 사상들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러한 사람들이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운동들을 국내에서 1920년대에 전개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1920년대에 전개되었던 다양한 사회활동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생존권을 확보하고자 했던 노동자와 농민들의 운동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시간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만은 1920년대에 전개되었던 이러한 다양한 사회운동은 일정한 패턴을 보여요. 일단은 지금까지 민족운동을 주도해왔던 민족주의 계열에서 먼저 이런 사회운동들을 시작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20년대 중반 이후로 가게 되면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다양한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활동을 해 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분열이 되었다가 27년에 민족유일당 운동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이 함께 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게 되죠. 신간의 같은 단체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어떤 이념적인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한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서 해소되거나 해체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에 해당하는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 예정이에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말이 너무 빠른가요? 아니요. 충분히 알아들을만 한가요? 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청년운동 보겠습니다. 3.1운동 이후에 민족의식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청년 학생의 역할이 부각되었고 사회주의 등 다양한 사상이 유입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1운동의 경우에는 모든 민족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였던 전국적인 거국적인 민족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독립의 의식을 높여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리고 이 3.1운동의 경우에는 청년, 학생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갔던 운동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학생이나 청년들이 민족운동의 주체가 되어 나가는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1920년대에 가게 되면은 청년의 수양과 계몽, 민족활동 개선을 표방하는 청년단체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이런 거요. 공부하자. 그리고 우리 민족의 실력을 좀 더 키워보자.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의 생활을 좀 더 개선해 나가는 것 역시 독립운동의 일환이다라고 생각했던 다양한 청년단체들이 만들어지고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러면서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창기에는 민족주의 계열에서 실력 양성운동의 성격을 띤 청년단체들이 만들어지고 활동을 하다가 20년대 중반 이후로 가게 되면은 사회주의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의 경우에는 노동자, 농민들을 중심으로 운동을 전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이고요. 자, 그러면서 1924년에 가게 되면은 사회주의 계열의 청년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조선 청년 총동맹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고요. 지금까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뉘어져 있었던 여러 청년단체들을 통합을 해서 전국적인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이후에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돕고 또 일제 식민지 교육에 저항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특히 1927년 민족유일당 운동 이후에는 신간회와 함께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신간회가 해소를 결정하고 난 이후에는 조선 청년 총동맹의 역할도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지금까지 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집중해서 주의 깊게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꽤나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이번 중간고사 때에도 여러가지 문제들을 출제를 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소년운동의 전개입니다. 3.1운동 이후에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어 특히 천도교 계열 쪽에서 어린이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도교라고 하는 게 무슨 종교라고 했지? 그렇죠. 동학이 3대 교주였던 손병희 때 이름을 천도교로 바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이 천도교는 3.1운동을 주도해 나갔던 가장 핵심적인 종교단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3.1운동은 꽤나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3.1운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독립을 이뤄낼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천도교계 쪽에서는 3.1운동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부족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천도교 쪽에서의 입장은 무엇이었냐면은 우리의 민족의 정신을, 민족의 혼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개벽을 해야 된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라는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측면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 나갈 수 있고 독립가르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만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 사고라고 하는 부분, 어른들의 경우에는 이미 한번 상성된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정신이 쉽게 바뀌지를 않아요. 그죠? 따라서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제대로 이끌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린이가 앞으로 우리가 민족을 이끌어 나갈 주체로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천도교 계열 쪽에서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진주 지역의 천도교를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먼저 1920년에 진주 소년회 같은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를 계기로 천도교계의 인물이자 아동문학가이자 인권운동가였던 방정환 선생, 들어는 봤나요? 네, 초등학교 때 한 번씩 들어봤던 분이죠. 그죠? 소파 방정환 선생이 서울에서 1921년에 천도교 소년회 같은 단체를 조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특히 이 방정환 선생의 경우에는 그 전까지 사용되고 있었던 아이나 애라고 하는 이런 어떤 명칭들이 어른들 입장에서 아이들을 나보다 훨씬 더 못한 존재로 생각을 하는 우월적인 위치에서 사용되는 용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인간으로서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는 새로운 용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어린 아이를, 어린 사람을 어린이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였던 인물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라고 하는 용어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1922년에는 이때는 5월 1일이었어요.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지정을 하기도 하고요. 어린이라는 이름의 제목의 잡지를 발행을 하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동요, 동화, 동극 같은 것들을 실어서 한국 아동문학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받는 잡지가 바로 이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인데 이 역시 천도교 소년회에서 방정환을 중심으로 발행된 잡지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린이에 대한 어떤 중요성, 어린이 교육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소년운동이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가게 되고요. 1927년에는 조선소년연합회라고 하는 전국적인 조직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아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애국심을 높여주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죠? 다만 내용이 많을 뿐이지, 그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평운동이 되겠습니다. 백정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사회운동이에요. 백정이 무엇인가요? 그렇죠. 조선시대 때 백정이라고 하면은 소, 돼지 같은 동물들을 잡아서 고기를 파는 도축업자들을 일컬어 백정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자,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조선시대 때 백정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천민인 노비보다도 더 천한 대접과 차별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쩌다가 백정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몰라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고려시대 때에는 불교 국가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채식을 해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천한 대접을 받았다라는 그런 전통이 조선까지 이어졌다라는 이런 가설이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혹시 그 정육점 사장님들 보면은 좀 얼굴이 좀 이렇게 크고 눈도 크고 턱수염도 좀 특이하게 많고 이런 느낌 좀 받은 적 있지 않나요? 없으면 말고요. 선생님 좀 그랬다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거든. 이런 가설이 있어.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백정들은 사실은 북쪽에서 내려왔던 북방 유목민족 출신이다. 여진족이나 아니면 만주족 출신의 사람들이다라는 이런 어떤 가설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 때 백정들에게 가해졌던 차별이나 천대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로 용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일종의 인종차별? 같은 것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뭐 이런 어떤 가설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자, 어찌되었든 우리나라에서 신분제도는 가보개혁 때 폐지가 되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분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되었다고 해서 사람들의 인식이나 생활상이 한꺼번에 바뀌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여전히 이 백정들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차별과 편견은 꽤나 오랫동안 이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선생님 아버지는 1952년생이신데 어릴 때 어른들이 정육점에서 고기 좀 사와라 라고 신부를 보냈대요. 그래서 정육점에 고기 사러 가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고기 좀 주세요 라고 했다가 혼났대.
왜 혼났을까? 사장님. 사장님이라고 해서? 또 비슷해요. 님? 고기 좀 고기. 주세요라고 존댓말했다고 혼났다고 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을까? 고기 내놔? 내놔까지는 아니고 어린이가 그래도 조금 높여야 돼서 고기 좀 주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안 혼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른이지만 아이가 어른이지만 하대를 해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선생님의 큰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형이죠. 큰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베프가 정육점집 아들이었대. 근데 그 친구하고만 놀고 오면은 집안 어르신들이 그렇게 혼냈대. 너게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킨다고 이런 식으로 무지무지 혼내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큰아버지는 꽤나 의리 있는 분이셨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그 정육점집 아들이 딸을 낳았고 그 딸이 결혼을 할 때 우리 그 결혼식에 보면 앞에서 이렇게 접수대에서 이렇게 돈 받고 이름 적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지? 그것까지 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에도 불구하고 친구와의 우정을 끝까지 지켜셨던. 아무튼 대략 이 백정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은 한 1960년대, 70년대까지도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당시의 백정들은 어떠한 차별들을 받고 있었느냐? 호적, 주민등록등본 같은 데에다가 백정 출신은 반드시 백정이라고 기록을 해야만 했다라고 해요. 또한 백정의 자녀들의 경우 학교에 입학이 거부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해. 왜냐면 학부모들이 못 찾는 거야. 우리 애가 어떻게 백정이랑 같은 교실에서 앉아서 수업을 듣느냐라는 이런 어떤 항의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학교에 입학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출석부에 백정의 자식의 경우에는 빨간 점이 이름에 찍혀 있거나 같은 교실을 쓰지 못하거나 같은 이런 차별들을 받기도 하였고요. 또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이력서를 낼 경우에도 나는 백정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재하게 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인 차별들을 받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정들이 고기를 팔 때 사용하는 저울처럼 평평한 세상을 만들자라고 해서 저울형자, 평평한 평자를 쓰는 형평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백정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1923년에 경상남도 진주에서 먼저 조선형평사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백정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철폐할 것을 주장하는 운동이 시작되었다라고 해요. 경남 진주 아까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어디서 봤지? 네, 그죠. 소년운동도 진주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방금 배웠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거 두 개 같이 엮어가지고 문제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좀 해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이제 소스가 되지 않을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네, 아무튼 서울은 너무 많으니까 됐고 서울 말고 전국 각지에서 여기서 뭐 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번 시험 범위에. 그지? 그래서 지역을 중심으로 여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같이 정리해 보는 것도 나름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사회적 차별에 시달리고 있었던 백정들은 진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주에서 시작된 형평운동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후에는 서울에 본부를 두게 되고 전국 각지의 지사와 분사를 두는 전국적인 활동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정들의 형평운동은 백정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차별이나 아니면 편견에 대해서 맞서는 그런 어떤 활동들을 전개하기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회운동단체와 협력을 해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일부 보수적인 사람들은 여전히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고기 먹지 말자라는 이런 불매운동 같은 것들이 또 벌어지는 모습을 당시에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사회주의가 들어오게 되면서 형평사 내부에서도 사회주의적인 경향을 띠는 회원들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형평사 내부에서 또 이런 어떤 의견 대립, 노선의 대립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형평운동이 점차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띄어가게 되자 일제로부터 탄압이 강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1930년대 중반 이후로 가게 되면은 이런 어떤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고자 하는 운동이라기보다는 백정들끼리의 이 도축업자들끼리의 단합을 추구하고 그들의 경제적 공동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이러한 단체로 점차 그 영역이 축소되어 나갔다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일부 또 친일적인 단체로 변절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형평운동 가끔 가다가 시험에 나오니까 이 포스터와 더불어서 함께 잘 파악을 해두도록 합시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갈게요.
여성운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보시면 3.1운동 이후에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의식이 성장하면서 여러 여성단체들이 결성되고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1운동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군가요? 유관순이에요. 그죠? 여성이죠. 그죠? 3.1운동에서 여성 여학생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도 민족운동을, 독립운동을 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임을 깨닫게 되었던 사건이 또 3.1운동이기도 한 것이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왜 우리는 남성들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아야 되고 억압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여성의 이러한 권리와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여성 활동들이 나타났고 그러기 위한 단체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920년대 초에는 조선여자청년회, 조선여자교육회, 조선여자 기독교 청년연합회 같은 단체들이 조직이 되기도 하였고요. 이러한 단체들의 경우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해방을 위한 문명 퇴치, 생활 개선 등 계몽,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여성운동에서는 교육이 상당히 강조되었어요. 왜 그랬을까? 배워야지. 그럴 수도 있죠. 또 물론 다른 운동에서도 교육 강조했는데 특히 여성운동에서는 교육이 되게 강조가 됐어. 왜 그럴까? 그렇죠. 일단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남성들에 비해서 교육의 기회가 훨씬 더 제한되어 있었죠. 뭐 옛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여자가 되어서 뭐 해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죠? 여러분들 할머니 세대쯤에는 더 가야 되나? 선생님 할머니 세대쯤에는 그죠? 여자라서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죠. 하지만 내가 원한 답은 아니었어. 왜 교육 활동이 강조되었을까? 차별을 없애기. 교육을 받으면 뭘 할 수 있을까? 돈을 벌 수 있지. 일을 할 수 있죠. 그죠? 직업을 얻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고 여성이 혼자로서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따라서 직업 활동을 얻기 위한 이 교육의 경우에는 여성 해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여성 교육이 강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한편 1920년대 중반 이후로는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조선 여성 동호회와 같이 최초의 여성 사회주의 단체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 여성의 해방과 사회주의 운동에 결합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러면서 여성들의 계급 의식을 높여주려는 강연회 같은 것들이 이 조선 여성 동호회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성운동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근우회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었고 또 앞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1927년에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가 되면서 이념적 성향을 넘어서 하나의 민족운동 단체를 만들려는 노력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탄생한 게 바로 이 신간회라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뉘어 있었던 여성단체들의 경우에도 민족통합운동 민족협동단체를 만들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로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근우회라는 단체였고요. 신간의 자매단체로 함께 활동을 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지로, 그러니까 근우회에서 발간하는 잡지로 근우라고 하는 게 있었고 순회관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성들의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노동자, 농민운동과 함께 사회적인 어떤 권리와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기도 하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도쿄, 간도 같은 해외에도 지회를 두면서 학생운동의 지원이라든지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인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다가 신간회가 해소될 때 근우회도 함께 해소가 되면서 끝났다 라는 이런 내용들도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네요. 빨리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의 말과 역사에 대한 연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의 식민지 문화정책이 배경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겁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을 구분하는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 언어, 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일본이 한국인들이 빨리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고 일본인이 되어서 일본의 식민 지배에 순응하게 만들려면은 한국인과 일본인이 구분되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부터를 먼저 없앨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국어를 배우는데 국어가
일본어 과목이었고 한국어의 경우에는 조선어라고 불렀는데 꼭 배워야 되는 과목도 아니었거니와 그마저도 일본어를 가르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도 제대로 된 맞춤법이나 문법을 지키지 않는 듯 상당히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이런 어떤 교육? 보존하기 위한 노력 같은 것들이 미흡했던 게 일제강점기의 문화정책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일제 식민지배를 받는 동안 사람들은 점차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해서 잊어가고 있었어요. 30년대, 40년대에 나왔던 문학 작품들을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들을 보면은 이다, 입니다 같은 이런 어떤 것들 빼고 나머지 주요 단들은 거의 대부분 일본어로 바뀌어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한 노력 역시 민족운동으로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기 위해서 노력했던 단체가 바로 1921년에 만들어진 조선어 연구회 같은 단체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각야날을 제정하기도 합니다. 뭘까요? 각야날? 밝은 날이죠, 그죠? 각야, 거교, 고교, 국기부터 배우잖아요, 그죠? 한글날을 제정을 하기도 하고요. 한글이라는 이름의 잡지를 만들어서 한글을 연구함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한글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자 하는 노력도 함께 전개해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1931년에는 조선어 학회로 이름을 바꾸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같은 것들을 제정을 하고요. 우리의 말과 글이 하나의 언어로서 보존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게 뭐였냐면은 사전이죠, 그죠?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사전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그죠? 사전을 만들어질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어학회에서는 우리말 큰사전이라는 이름의 국어사전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만은 1942년에 조선어학회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좌절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조선어학회 사건이란 어떤 사건이었느냐? 여기 나와 있죠. 조선어학회를 독립운동단체로 간주하여 회원에 관련된 인사를 검거하고 기소하고 일부는 징역형을 살게 되고 그 중에서 감옥에 사망한 사람들이 일단 나타났던 사건이 조선어학회 사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연도를 보니까 1942년이에요. 우리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일본은 1937년에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요.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이란 나라랑 동시에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게 일본의 당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물자도 부족했지만 전쟁터에 내보낼 군인의 인력의 숫자도 부족해서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만으로는 그 군인의 숫자를 채울 수가 없다 보니까 한국인들도 전쟁터로 끌고 가게 됩니다. 다만 한국인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서 총을 쥐어주는데 그 사람의 머릿속에 나는 한국인이다 라는 생각이 있으면 총을 어느 방향으로 쏘겠어? 일본을 향해서 쏘겠죠, 그죠? 따라서 전쟁터에 한국인들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나는 머릿속에 한국인이다 라는 생각을 없앨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쯤 오게 되면은 우리의 말과 글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194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함흥영생고등여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름 뭐였지? 박영옥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친구하고 한국어로 대화하다가 경찰에게 붙잡혀서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경찰의 취조 과정에서 조선어학회에서 활동하는 정태진이라는 선생님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그 정태진이라는 사람을 잡아와서 고문을 가해서 조선어학회가 민족운동단체라는 거짓 진술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조선어학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여러 학자들을 체포해서 가두고 그 과정에서 몇 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조선어학회 사건이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다만 이때 이 다 만들어놨던 우리말 큰사전의 원고도 압수가 되면서 우리말 큰사전의 편찬이 좌절되었습니다마는 해방되고 난 이후에 창고에서 그게 고스란히 발견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말 큰사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발간이 될 수가 있었고 일제 식민지배를 받는 동안 우리의 말과 글을 잊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익히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마지막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한국사 연구 부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일제강점기로 들어서게 되면서 일본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본 역사학자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했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우리의 역사를 자랑스러웠다고 가르치는 것일까? 부끄러웠다고 가르치는 것이었을까? 부끄러운 것.
발전이 없었던 것, 정체되어 있었던 것으로 가르치는 게 그 목적이었어.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일본님께서 한국을 지배해주게 되면서 비로소 한국의 역사가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가르치는 게 그들의 한국사 연구 목적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관점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식민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이때 일본 역사학자들이 만들어냈던 식민사관의 논리로 크게 3가지 정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타율성론, 정체성론, 당파성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과서의 설명이 충분치 않아서 선생님이 여기 밑에다가 줄줄이 써놨습니다. 잘 안 보이면 나중에 사진을 찍거나 다운받아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타율성론, 타율, 스스로 하지 못하고 남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 민족이 스스로 역사를 발전시켜가지 못했다. 늘 다른 민족이나 국가의 영향을 받아서 발전을 이뤄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도 일본님의 지배를 받아서 발전이 일어나가야 된다라는 논리로 이어지는 게 바로 타율성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정체성론이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우리 역사의 발전은 정체되어 있었다, 멈춰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역사 발전 법칙이라고 하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요거는 누가 만들어낸 용어냐면은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류의 역사를 분석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인류의 역사는 어느 나라나 민족이건 간에 다음과 같은 발전 단계를 거쳤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 원시시대 때는 니 거 내 거 없이 다 같이 공동생활을 했어요. 원시 공산제 사회에서 인류를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로마와 같은 고대 노예제 사회로 발전을 하게 되고, 이후에 중세 봉건제, 이후에 근대 자본주의 세계로 발전해 나가는 게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이루어왔던 보편적인 발전의 과정이다. 그리고 앞으로 자본주의 세계가 무너지고 공산주의 세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칼 마르크스의 이론이었던 것이에요. 오늘날에는 사실상 거의 폐기가 된 것이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거의 끼워 맞추기 시기의 어떤 논리 전개였거든. 하지만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이 과학적인 이론으로 인정받아왔어요.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역사는 고대, 원시에서, 고대에서, 중세에서, 근대에서 미래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어. 공산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대 자본주의까지 발전 단계는 어느 나라나 공동적으로 역사 발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제 발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왔다고. 네, 그래서 일본의 역사학자들은 다른 나라들은 다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데 한국의 역사는 원시에서 고대까지는 왔는데 거기서 중세로 넘어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었다. 따라서 일본님의 지배를 받아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논리가 정체성론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당파성론, 조선의 역사를 보면 우리 다 배웠어요. 그죠? 붕당 정치가 심했잖아요. 그죠? 이것을 두고 뭐라고 분석을 했느냐? 한국 사람들은 문화적 수준이 낮고 편갈라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선 역사가 개판이었고 결국엔 나라가 망했다라는 게 바로 당파성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요즘에 우리가 인터넷 신문 기사들이나 아니면은 뭐 커뮤니티에 사람들이 싸우는 거 보면은 진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편갈라 싸우기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논리가 식민사관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식민사관에 맞서서 우리 역사 연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신채호, 박은식 같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가 있습니다. 자, 이것의 경우에는요, 우리 민족의 정신,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 구분되는 우리 민족만의 어떤 영혼, 이런 것들을 중심에 두고 연구하였던 역사 연구였어요. 그래서 민족 중심의 주체적인 역사 연구와 독립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되어 이후에 정인보나 물림표 같은 사람이 개성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일본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반대로, 요즘 말로 하자면은 이런 얘기하면 조금 비난받을 수 있는데, 우리 역사에다 약간 국뽕 한 숟갈 정도 이렇게 넣어서 조금 우리 역사를 좀 자랑스럽게 만들려고 했던 게 바로 이 민족주의 사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경제사, 백남훈 같은 사람이 한국사를 세계적 보편성 위해서 체계화로 노력하였다. 우리 역사가 보편적 역사 발전 법칙에 따라 발전했음을 체계적으로 증명하려 노력하였다. 이거죠. 아까 정체성론에서 고대 단계에 멈춰 있었다라고 일본 학자들이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남훈 선생 같은 분은 아니다. 우리 역사도 원시에서 고대에서 중세로 꾸준히 발전해 나왔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분이 바로 백남훈 선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되지, 그지? 네. 자, 마지막으로
이병도, 손진태 선생 같은 분의 경우에는 진단학회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진단학회는 순수학술 연구단체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실증적으로 연구를 했던 분들이거든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식민사과, 민족주의사, 그리고 사회경제사 모두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놨어.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각자 사실들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그런 것들 빼고 있는 그대로 연구하자. 과거에 실제로 그러했는가를 실질적으로 증명해 내려하였던 이 진단학회 연구 활동은 또한 이 식민사관에 대한 저항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우리 이렇게 해서 1920년대에 있었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